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3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 SEC 리플 미등록 증권 판매 관여 확실한 증거가 있다. XRP의 미래는? 자, 그래서 리플 증권으로 판매됐다. 세 가지 주장 법원에 제시하였다. 내용을 좀 보자고요. 리플은 증권으로서 대중하게 판매됐다. 법원에 세 가지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보시는 순간에 좀 필이 오시나요? 아, 시간은 끌리겠구나. 그죠? 합의나 또는 승소나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성이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필이 저는 직감적으로 옵니다. 지난주 리플랩스 등이 요구한 힘먼 자료를 공개한 후 21일자로 이 같은 의견서를 법원에 별도로 냈다. SEC 핵심 주장 요약을 보게 되면 첫째, 하위 테스트를 적용할 때 피고는 대부분 리플의 돈을 받고 판매했다. 이 하위 테스트를 언제적 걸 갖고 와서 하고 앉아있습니까? 그죠? 할 말은 무지하게 많죠? 지금 세상이 바뀌어나가고 어쨌든 둘째, XRP 구매자들은 XRP의 가치를 일정 비율로 배분받기로 투자한 것이다. 이는 구매자들과 리플랩스가 일반적인 기업을 형성한 것과 같다. 자, 주식의 가치는 뭐가 있죠? 자, 첫째, 기업의 의결권에 참여할 수 있는 가치. 두 번째, 기업이 이익을 벌어들였을 때 나눠 가질 수 있는 배당을 가져갈 수 있는 가치. 기업이 망했었을 때 그 자산에 관한 청산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가치. 그 증권에는 그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뭐가 담겨 있죠? 우리가 배당을 받았나요? 파트너십을 받았을 때, 파트너십을 체결할 때 중요한 스냅샷으로 인해서 토큰을 분배받는 배당과는 좀 다른 의미죠. 그리고 우리가 리플의 의결권에 참여를 합니까? 또는 회사가 망했을 때 회사에 대한 분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그쵸?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는 게 아니죠. 그렇기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하이 테스트를 갖고 와서 지금의 시차가 너무나 많은 제도와 법과 규제가 다시 마련되어야 되는 이 시점에 쌍팔년도도 되지 않는 그 자료를 갖고 와서 그 기준을 적용시킨다?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기 위한 작업으로 보입니다. 셋째, 피고는 투자자들에게 XRP를 매입하게 함으로써 리플랩스의 경영 성과 또는 사업적인 노력으로부터 이익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개인 피고들은 일정량의 XRP, 미국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판매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도 거짓이다. SEC는 이 같은 기본 논리를 바탕으로 리플 측이 주장하는 핵심 재료의 증권성 판단, 문서화된 계약서의 존재, 리플의 사용자 증가 약속, 리플의 다른 소프트웨어 판매 등과의 비교 등을 통해 XRP가 증권이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SEC는 문서화된 계약서가 꼭 있어야만 증권이라는 리플의 주장은 하위 테스트에서 핵심 사항이 아니다. 하위 테스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과거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했다. SEC가 리플랩스에 힘먼 자료를 제공했으나 이것이 소송의 승패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 제출한 의견서에는 XRP가 증권이라는 당초 주장에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필이 좀 오시죠? 시간을 끌기 위한 작업이고요. 제 눈에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려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12대C가 도입이 안 됐죠. 그리고 아직 법정화폐가 달러가 유지를 하고 있죠. 달러의 가치가, 미 연준의 가치가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도 독보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직까지 유로화가 망가지지 않았고요. 망가지기 직전이고, 엔화가 망가지기 직전이고, 파운드는 망가졌죠. 그 시차를 두면서 그 세상에 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 작업과 그리고 따라 나오는 명확성과 이런 부분들이 시간은 조금 더 걸려 보인다는 그런 필이 저는 한눈에 보입니다. 자, 머스크는 SEC가 마침내 힘먼 문서를 리플에 양도함에 따라 브래딩 할링하우스에 응답합니다. 자, 트윗을 날렸죠? 자, 스튜어트 알드로티가 힘먼 문서에 대해서 리플로 그 문서가 넘음에 따라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SEC 행동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묘사했고 그들이 설교하는 것을 실행하지 않거나 공개에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SEC를 믿지 마라.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앨런 머스크가 No way, 말도 안 돼 하고 하면서 뭔가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응원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죠. 그렇죠?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지원하는 것처럼 보였고 SEC의 그러한 행동이 그를 놀라게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해 No way 라고 비꼬는 말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테슬라 또한 예전에 공매도에 많이 시달렸고 테슬라에 또 장기 투자했었던 사람들은 알죠.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시장에서 많이 억눌렸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많이 동행하기 힘들었었죠.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제 쇼커버, 예를 들면 그 개인 투자들이 모인 그 로빈후드 그 클럽이라 그래서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량으로 쇼커버가 나오면서 공매도가 물러나게 되었던 사례가 또 하나가 있었죠. 여러 가지 사례가 좀 있었지만 참고상으로 언급을 드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 또한 많이 시달렸습니다. 중요한 건 테슬라의 가치를 알고 동행했던 사람들은 천문학적인 부를 누렸겠죠. 이 사례에서 보듯이 리플과 XRP의 사례, 지금은 소송과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눌려있고 가격이 긴 기간 동안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리 또 속, 리플한테 또 속았다. 근데 마지막에는요, 주인공은 나중에 나타나요. 개인 투자자 중에 100명 중에 99명이 속는다고 한다면 1%는 그 이면의 진심과 본질을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야만 목적지에 도착을 하고요. 로켓포가 발사됐었을 때 천문학적인 부를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던 간에 my way, 길을 가면 되는 부분이죠. 95%의 리플 직원은 리플이 크립토 겨울에도 불구하고 150개 이상의 역할을 채우기 위해 고용하기 때문에 일하기 좋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직원의 만족도가 높다는 뜻이고요. 포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원의 95%가 회사가 일하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평균 57%보다 훨씬 높다. 그리고 현재 미국 폭춘의 100대 일하기 좋은 직장 중 목록에서 34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죠. 자, 그리고 브래드 갈링워스가 지난번에 언급을 했었죠. 미국 이외의 95%가 미국 외 지역에 있다. 소송에서 졌다는 마음가짐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펀더멘탈이 다 깔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정사실화이고요. 소송은 지나가는 부분이고요. SEC 위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최꼭대기 상단에 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부분이라고 언급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결국 SEC 경우가 거의 끝나가고 있으며 리플이 이기기 위한 강력한 경쟁자로 보입니다. 더욱이 회사 법무팀은 2018년 논란이 된 연설문 초안과 관련된 마침내 이슈에 자신들의 주장에 더욱 자신감을 드러냈다. 자, 이 흰먼 연설도 중요하지만 결국 마감이 찍어야 되죠. 그러나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세 가지를 법원에 제시하면서 시간을 또 끄는 작업으로 보여집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왜? 아직은 인프라가 깔려 나가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이들이나 또는 이 위에 그들이 판단하고 있겠죠. 결국은 쇼로 보인다. 그렇기에 그냥 지금 가격이 떨어져 있으면 기계적으로 모아가면 그만입니다. 결국은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올 거라 생각을 하고요. 내가 사고 떨어지는 폭을 감당을 하고요. 위에가 100배 이상 열렸다는 생각이 드시면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코인 개수를 모아가기에 최적의 시기로 판단됩니다. 중국 20차 당대회 폐막, 시진핑 3년임 사실상 확정, G1의 미국의 G1 패권 시대가 끝나가고 막을 내리고 G1, G2가 아닌 보다 전 세계는 춘추 전국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전 세계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여기에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기타 신흥국가 중동, 그리고 한국과 아세안, 기타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현재 다른 춘추 전국 시대를 걸어가고 있죠. 그 이면에 사실 밑그림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면 또한 미국, 중국, 유럽, 일본, 그리고 전 세계 달러 인덱스와 IMF 통화형 측원에 포함된 국제 결과 통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그 그림은 그려져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세상이 또 하나 열린다는 사실이죠. 연임이 사실상 확정되었다. 홍콩은 중국과 다르다. 암호화폐 거래 합법화해야. 무디스 영국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무디스 S&P 피치 전 세계 국가와 기업들의 신용등급과 이런 부분을 차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들의 또 하나의 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무디스 S&P 피치는 한국의 한기평, 한국기업평가, 그리고 한국신용평가 이들의 최대 주주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무척 크죠? 신용등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는요. 그 기업의 생명줄을 쥐는 것과 같습니다. 차입 거래 비용이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국가의 신용등급을 좌우할 수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세력들의 중심에 리플과 XRP가 있다. 자, 주간 증시 전망에 회사채 불안을 주목한다.
시장 진정이 중요하다. 왜 회사채 불안 이야기가 나올까요? 금리가 급등에 나오면 차입 비용이 급증을 하게 돼요. 그죠? 아까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런 데서 또는 여기에서 금리를 올리게 돼서 한기평이나 한신평 또는 신용등급이 안 좋아져서 차입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가계와 기업 차입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회사채가 불안해지는 거죠. 좀비 기업들부터 박살나게 되고 이제 튼실한 기업들까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금리가 안정이 돼야 양털 깎기가 좀 진정이 돼야 이 부분이 진정되겠죠. 물가가 그 모멘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환율위기 일본, 중국, 영국, 미국 국채 2조 8,276억 달러 보유하고 있다.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들 국가에서 미국 국채를 팔아버린다면 fit 비트코인. 자, 제일 좋은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볼게요. 환율 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 중국, 영국은 공교롭게도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비트코인과 금 투자를 지지하는 투자자들은 트윗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유하고 이들 국가가 정책 목표를 지키기 위해 미국 국채를 팔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미국의 총 부채는 31조 1천억 달러에 달한다. 어마무시하죠? 이 정도가 하면 지금 대략 한 4경이 넘어가는 돈이죠? 그죠? 4경이 넘어가는 돈인데 자, 31조 1천억 달러는 4경이 넘어가는 돈이에요. 천문학적인 부채를 가지고 있죠.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유대인이 지배했던 것 뿐입니다. 미국 이전에 영국을 통해서. 미국과 유럽의 뿌리는 같다. 미국과 영국의 중요한 건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했다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이제 에너지가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죠. 그리고 양적인 질적인 그 파이가 쓰러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세계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일본, 미국의 전 세계 미국채 보유 비중을 봤었을 때 중국이 압도적인 1위였었어요. 그러나 외환보유고에서 미국채 비중을 많이 줄여서 현재는 일본이 17.01, 2위가 중국입니다. 13.76.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거예요. 3위가 영국 8.89. 그래서 이들 3개국의 미국 채권 보유 규모는 2조 8,276억 달러이다. 일본을 예로 들면서 미 국채 매각이 불가피하다. 지금 현재 일본 국채 10년물은 0.25%가 넘지 않게 관리한다. 막대한 재정 적자를 국채 발행을 통해 메꾸고 있어 금리 상승은 재정 위기로 이어진다. 금리를 안정시키려면 엔화 환율 안정이 필요하고 엔화 환율 안정을 위해 달러를 시장에 팔아야 한다. 일본이 보유 중인 미 국채를 팔아야 한다. 이는 미 국채 가격 하락을 촉발한다. 그래서 미 국채 가격은 연준의 긴축 정책으로 2020년 최고치 대비 이미 47% 보이시죠? 미 국채 가격이 2020년 최고치 대비 코로나 팬데믹 때예요. 제로금리와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 즉 제로금리였죠. 금리가 많이 튀었죠. 그래서 이미 이때 대비해서 미 국채 가격이 47%가 하락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주식보다 더 하락했죠? 채권 시장 또한 폭락이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폭락. 영국도 일드 커브 관리, 이자율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국도 금리 상승에 따른 연기금의 유동성 위기로 채권 시장을 안정시켜야만 한다. 일본이 영국의 교과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통적인 금융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준이 피봇, 정책 선회를, 정책 스탠스를 조만간 하지 않으면 일본처럼 부채가 과다한 영국이 국채 이자율 관리를 시작한다고 예측했다. 미국채를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연준이 미국의 채권 시장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 즉 비트코인을 사라. 무슨 말이죠? 이 시스템이 제가 이렇게 장기간으로 길게 설명했던 이유는 뭐다? 이 통화 시스템이 끝나가고 있다고요. 끝났다고요, 이제. 이들이 이렇게 만들어 간다고요. 미국과 영국과 중국과 우크라이나와 코로나 팬데믹과 블록체인과 인공지능과 그들의 자금이 다 들어가고 있고 다음 세상을 이들 국가들의 리더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다. 그림이 보이시나요? 제가 다음번 그림을 통해서 미래 예측하는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과 코인 시장과 그리고 연준의 방향타와 우리의 미래를 함께 통찰력을 그려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울 아파트 가격의 장기 추이예요. 1986년도에서 2020년, 2022년이니까 좀 꺾였죠. 자, 그 이전인데 참고만 할 게 뭐다? 2008년도에 리만 브러더스 사태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도 크게 꺾였습니다. 보이시면 코스피는 더 크게 꺾였죠. 그죠? 이때 집값이 강남 집값이 30% 마이너스 30% 이상이 꺾였고
장기간 침체를 겪었어요. 긴 시간 동안. 그죠? 한눈에 보이시죠? 근데 이 기준점이 뭐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한 6, 7년간 박스권이면 집값이 더 이상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다시 한번 급등 나왔죠? 이때도 박스권. 그죠?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다? 이때 집값이 움직였던 그 이유, 2014년, 15년 기점으로 해서 움직였던 그 이유, 도저히 못 움직일 것 같은 부동산이 일본반 장기 침체를 겪게 되면서 더 이상 부동산의 상승은 없다가 바로 이때 그 시절에 나왔었습니다. 서울 집값이 굉장히 많이 지금보다 훨씬 쌀 때예요. 근데 자,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 보자고요. 절대 코인 시장과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의 연준의 방향타를 예측하는 부분과 다르지가 않아요. 그걸 적용을 시켜보자고요. 자, 하나씩 볼게요. 자, 보면 최경환. 자, 이 부분 아시죠? 누군지 아시죠? 이분. 박근혜 정부 시절 기재부 장관과 원내 대표였던 분이시죠? 자, 경제부총리이자 최경환 부동산 3법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돼야 근본적인 구제개혁과 함께 서비스산업 육성. 자, 보자고요. 세 가지예요. 3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이 골자인 주택법,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재건축 사업 시 조합원에게 주택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 개정안이다. 자, 부동산 3법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폐지, 이 부분이 골자였었죠. 자, 두 번째, LTV DTI 완화 입장 공식화 발표합니다. 최경환 당시 원내대표였던 사람이 박근혜 정부의 기재부 장관이자 경제부총리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건축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부동산 3법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완화, 그리고 LTV DTI 총부채 상환 비율, 그리고 주택 담보 인정 비율, 즉 내 주택을 갖고 있으면 주택을 더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담보 비율이 40%, 50%였다면 60%, 70%까지 집값의 60, 70까지 대출을 끌어안을 수 있고, 그리고 총 부채 상환 비율은 내 연봉 대비해서 더 많은 부채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결국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법이 지금 계속해서 개정이 되고 있죠.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한국은행 금리 인하 결정은 최경환의 뜻대로. 이주열 총재 부정적 입장 유지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척하면 척 이후 인하 결정을 하였다. 최경환 부총리가 척하면 척이죠 했더니 이주열 총재 또한 당시 한국은행 총재 또한 인하 결정을 하였다는 부분이죠. 금통위원들이 정부 거스기 역할. 이 이후로 집값이 어떻게 됐다?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때 이후로 다시 한번 폭발적인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부동산 3법에 대한 규제 완화, 그리고 LTV DTI에 대한 폐지 완화, 그리고 마지막을 통해 한국은행을 통해서 금리 인하를 결정하고 이 부분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 집값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요거를 인지했다면 미리 이때 담았겠죠. 자, 핵심, 지금 제가 이걸 설명을 드렸던 건 이유는 뭐다? 요거를 인지했다면 미리 담았어야 돼요. 얘네가 전부가 이렇게 할 때 가만히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고 오르락 그럴 때 이때 사는 겁니다. 그죠? 세력들의, 그리고 큰 쩐주들의, 그리고 기득권의 움직임을 예측했다면 미리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미래를 다시 한번 방금 전에 부동산의 과거를 통해서 미래가 움직이는 부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사 82개사, 쿠팡도 있고요. ARM, 천문학적인 회사이죠. 전 세계 소프트웨어의 중심에 있어요. 페이티엠 많이 있죠. OSI, 그리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다시피 전 세계 대부분의 회사가 더 확장해 나가고 있죠. 그 인프라를 까는 사람들의 바로 중심에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있는 거고요. 이 펀드라고 하는 이 자금줄에는 전 세계 기득권의 자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의 가격이 끝나간다는 게, 달러의 생명이 끝나간다는 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죠? 지금 80이라는 기준점에서 엄청나게 달러의 수명이 다해간다는 것을 한눈에 보고 계세요. 지금 초강세지만 마지막 발악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그리고 미국의 금리 또한 금리가 올라갔지만 지금 2022년도 또 올라왔죠. 떨어졌다가 다시 꺾여 나갑니다. 큰 흐름에서 달러의 역사와 같이 궤를 같이 한다. 금리가 제로라는 건 통화를 이용한, 금리를 이용한
법정화폐를 이용한 현재의 금융 시스템과 통화 시스템이 끝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리고 연준의 자산도 8.8조 달러, 8천만 달러에서 4.2조 달러에서 줄여나가겠지만 다시 증가한다. 금리도 끝나가고 달러도 끝나가고 연준의 시대도 끝나가고 연준의 다음 세력은 전 세계 기득권과 함께 리플과 XRP의 중심에 있는 CBDC의 세상과 메타의 세상과 그리고 디지털 경제의 세상과 이런 모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중심에 된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다는 건 뭐냐면요. 블록체인은요. 기업의 개수를 줄이는 겁니다. 기업이 그전에는 CFI라고 하죠. 은행을 통해서 우리가 예대마진 가게와 기업들에게 돈을 끌어와서 대출해주는 다시 이런 구조였잖아요. 그런데 블록체인 세상에서는요. 이 은행이 없더라도 예를 드는 겁니다. 얘가 아니라 팩트죠. 은행이 없어지더라도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시스템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P2B 확장을 하게 되면 다른 모든 기업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P2P 전산망을 만드는 거예요. 블록체인망을. 각가지 영역에다가. 뭐 전자상거래가 될 수도 있겠고 신용망이 될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전산망이 될 수도 있겠고 요 부분들을 P2P 블록체인망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는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인공지능 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걸러져 나가겠죠. 이게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만들어 나가는 세상입니다. 즉 기업의 개수는 현격히 줄어들고요. 고용도 많이 줄어들고요. 즉 데이터를 통해서 결국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인력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지만 이게 늘어간다는 것은 앞으로 나와 있는 서비스와 제조에서 인력과 고용이 현격히 감소가 되고 정부의 역할은 계속 커져나가고요. 결국 통제받는 세상, 즉 경제 파이가 줄어들고요. 생산, 소비, 투자, 고용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통화 시스템을 재건축할 필요가 있었고요. 설계를 다시 해나간다. 그리고 CBDC의 세상을 만들어서 직접 돈에 대해서 얘네 사용처를 직접 온체인 데이를 통해서 GKC의 제로 논리를 통해서 투명과 방패를 통해서 누구는 투명, 누구는 방패 그리고 그들끼리 통제가 되겠죠. 개인들은 늘 직접 통제가 되는 매트리스 1, 2, 3 영화 보셨죠? 그 세상으로 들어가는 중심에 있다. 별로 살기 좋은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자본으로부터는 독립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부동산 시장과 그리고 미래 기득권의 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드렸죠. 그러면 나스닥을 통해서 이제 과거를 봤으니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이해했다면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켜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도를 그려나가고 맵을 그려나간다고 한다면 흔들림 없이 우직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맵을 그릴 수가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엔 목적지에 이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또한 당연히 예전부터 증명돼 왔던 것이고요. 자, 보게 되면 2008년도에 제로금리,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에 의해서 세 차례의 양적 완화에 의해서 연준 자산이 4.2조 달러까지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2011년도에 유럽발 재정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어지게 돼서 그리스 사태까지 계속해서 확장되게 되고 피그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에게 바로 재정 적자로 이어지게 되죠. 이미 유럽은 통화 시스템을 묶으면 안 되는데 통화 동맹은 돼 있지만 재정 동맹은 돼 있지가 않죠. 거기에 국가 안보 동맹까지 사실 미국처럼 51개 주 연합처럼 가야 되지만 이미 유럽은 뿌리가 다릅니다. 각 국가별로 생각과 가치관과 환경과 자라온 환경이 모두 다른데 억지로 통화를 묶어버리게 되면 당연히 그 부분이 견뎌낼 수가 없겠죠. 그게 2008년도 릴먼브러 사태 이후에 연장되어 왔다. 2008년도에 제로금리와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 이게 나옴으로 인해서 이미 통화 시스템은 끝났다.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나왔다.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지금까지 그 그림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써서 자 그리고 2014년도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죠. 벤 버네키만 긴축 쇼크 그리고 2015년도에 금리를 올린다고 했는데 시장이 크게 흔들거립니다. 그래서 한번 2016년도에는 바로 영국발 브렉시트와 유럽에서 탈퇴했죠. 그리고 상하이 미락 환율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환율 전쟁 그만하자고 해서 한번 시장이 크게 흔들거리니까 경제가 받아주니까 본격적으로 3회, 4회 시장이 빠걸어지니까 금리 인상 중단 다시 한번 상승 코로나 락다운이 나오니까 제로금리와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 8.9조 달러, 8.8조 달러, 그리고 다시 한번 급등, 엄청난 거래량,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폭락이 나왔죠. 지금은 양턱 밟기. 자, 이 이후로 뭐죠? 인플레이션을 명분으로 해서. 자, 과거를 살펴봤어요. 2020년도 이후에 자, 보면 이때 이후로 인플레이션, 코로나 팬데믹, 락다운, 중국에 대한 봉쇄, 코로나와 중국과 전 세계의 공장에 대한 정제, 우크라이나 전쟁, 유가에 대한 감산. 이 세 가지라고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린 거죠. 즉 인플레이션은 뭐죠? 맨 처음에 공급을 줄인 거예요. 공급을 줄여서 가격을 끌어올렸죠. 그러면 소비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생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기업 입장에서. 그러면 투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고용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 생산, 고용, 투자가 다 줄어들죠. 경제 파이가 쪼그러들어서 이들이 원하는 그림은 뭘까요? 지금 여기서 어떠한 방향타를 그릴까요? 이거를 더 떨어뜨려서 시스템 리스크로 만들어서 연준이 극단적인 스탄스 전환을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질질 끌다가 금리를 유지하다가 좀 더 흔들거리게 되면 그때 가서 스탠스를 바뀔까요? 두 가지가 있겠죠. 이때는 물가가 명분이 될 거고요. 이때는 시장에 더 큰 단기간에 파고를 일으키겠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이미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1번이건 2번이건 밑그림은 이미 정해져 있다. SEC가 뭐라고 하든 서로 패소가 나오건 또는 승소가 나오건 합의가 나오건 간에 패소가 나오게 되면 가격이 좀 더 흔들리겠죠. 더 크게 흔들리겠죠. 소송이 나오게 돼서 합의가 나오게 되면 승소가 나게 되면 좋은 그림이 나오겠죠. 그러나 이것 또한 지나가는 부분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나가는 부분이다. 이미 정해져 있다. 다시 한번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밑그림을 그렸으니 결론을 내야죠. 가격을 보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입니다. 2,762만 원이죠, 현재. 자, 2,600을 찍고 300만 원대 중반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1,500, 그리고 500만 원대, 그리고 다시 한번 8,200, 300까지, 그리고 다시 한번 2,700까지 있어요. 여기서 박박 기계가 왔다 갔다 하겠죠? 중요한 건 저는 지금이 매입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로 보고 있다. 박박 기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때는 10배 이상 올라간다고 본다. 3억 이상, 그러면 담아야 되겠죠. 저는 그림을 보고 있다. 이미 방향타를 일로 정했다. 법정화폐 통화 시스템이 끝나간다. 그러면 리플, 마지막에 리플 한번 보시자고요. XRP를 보게 되면 자, 과점을 찍고 쭉 내려와요. 다시 한번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밀려 있습니다. 눌려 있죠. 얘 또한 그림은 정해져 있다. 긴 기간 동안 박스권에 있죠. 박스권에 있죠. 2019년도 이후 2018년도, 19년도, 2020년도, 2021, 2022 2018년도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박스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가장 파괴력 있게 로켓포를 달고 올라갈 수밖에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 비트코인에 지금 에너지가 한 방에 응축되면서 터진다. 터질 수밖에 없다. 다만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고 있다. 모르게 하고 지치게 만들어서 떨어져 나가서 그 물량을 계속해서 빼앗아 오고, 그리고 락업 물량, 에스크로의 락업 물량을 통해서 전 세계 거래소들과 계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격을 누르고 있죠. 시기가 되면 그 가격 또한 벗어나게 될 겁니다. 저는 이 그림을 여러분들께서 그려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원리와 밑그림과 연준의 방향타와 부동산 가격과 금리와 통화 시스템과 CBDC와 모든 연관성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래가 다시 한번 보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